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도 저는 동이특이 무섭게 일어나 좌판에 깔돗자리며 거스름돈 같은 것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해온 낡은 손수레에 몸을 기댄 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난데없이 요란한 경적 소리가 골목길의 새벽을 갈랐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제 낡은 빌라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 차는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준 제 아들놈 손동호의 차였죠.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제 인생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며느리 배지현이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내리더군요. 평소에는 명절은커녕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아이가 이 새벽부터 무슨 행차일까요? 필시 제삿밥 얻어먹으러 온 귀신이 아니고서야 저럴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대문짝만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고 가증스럽던지. 허영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아이가 저렇게 값비싼 과일을, 그것도 자기 돈으로 샀을 리가 없죠. 댁에서 뜯어낸 돈으로 샀거나 아니면 더 큰 것을 뜯어내기 위한 미끼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죄송해요. 어머니 장사 나가시기 전에 꼭 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깨에 걸친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현관으로 들어서는 폼이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 같았습니다. 흙먼지 묻은 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냐? 네가 올 때가 아닐 텐데. 그리고 그 차 소리 좀 어떻게 해봐라. 동네 사람들 잠다 깨겠다. 제 말에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참 연기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우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 연기에 제 아들놈 손동호가 꼴딱 넘어갔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혼자 시장 일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제부터라도 제가 딸처럼 잘할게요.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는데 손톱에 붙인 번쩍이는 보석 장식이 제 거친 손등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돋아 슬쩍 손을 빼내며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놈은 운전석에서 꾸물거리다 마지못해 내려서는 제 아내의 연극의 장단이라도 맞추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멀찍이 앉았습니다. 저놈은 어릴 때부터 숫기가 없고 남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기가 드센 계집에게 잡혀 사는 거겠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제가 시장 바닥을 뒹굴며 악착같이 키웠는데 결국 저런 여자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는 반푼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냐? 둘 다 바쁜 사람들인데 얼른 말하고 가거라. 나도 곧 장사하러 나가봐야 하니. 제 말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달콤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효도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동호 씨랑 상의했는데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지 어디 좋은데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자식된 도리로 너무 죄송해서 저희가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효도 여행이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는 것들이,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린 과일 하나 사온 적 없는 것들이 갑자기 웬 효도 여행일까요? 지난번에 가게 자리가 좋은 게 나왔으니 목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에 거절했더니 몇 달간 연락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비싼 화장품으로 가려보려 애썼지만 그 속의 탐욕스러운 표정까지는 감추지 못하더군요. 됐다. 너희들끼리나 잘 다녀와라. 이 늙은이가 어딜 가겠다고. 시장 하루만 안 나가도 손해가 얼만데.
단골들 기다리는 건 어쩌고. 에이, 어머니. 돈은 이제 그만 버셔도 되잖아요. 그 돈 다 싸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시장 일은 하루 이틀 쉬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몸만 가시면 돼요. 정말 좋은 데로 예약해 놨어요. 공기 좋은 데 가서 며칠 푹 쉬고 오세요. 요새 힐링이 유행이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놈도 마치 외운 대사를 으뜻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이번에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제일 좋은 곳만 골라서 예약까지 다 마쳤어요.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니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희 성의를 봐서 같이 가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고 눈은 저를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으로 한심한 녀석이었죠. 지 어미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놈이 가장 노릇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언가 단단히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을 시장에서 온갖 인간 군상을 상대하며 살아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싫다고 버티면 이것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늑대를 잡으려면 늑대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입니다. 차라리 판에 직접 뛰어들어 놈들의 패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정 거절하기도 그렇구나. 니들 성의가 갸륵해서라도 한번 따라가 주마. 대신 올해는 안 된다. 딱 이틀이다. 주말 지나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제 허락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월척이라도 낚은 강태공의 표정이었어요. 너무 티나게 좋아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아들놈이 슬쩍 팔꿈치로 찌를 정도였으니까요. 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모레 아침에 바로 출발하는 걸로 알게요. 짐은 제가 와서 싸드릴 테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냥 푹 쉬고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며느리가 두고 간 과일 바구니를 쳐다봤어요. 겉은 번지르르한 수입 과일들로 가득했지만 아래쪽에는 이미 무르기 시작한 값싼 과일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꼭 제 며느리 같은 과일 바구니였죠. 저는 그 과일 바구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통째로 쳐넣었습니다. 저런 걸 먹고 탈이라도 나면 놈들의 계획에 놀아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약속한 날이 되자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제 옷장을 열어젖히더군요. 어머니, 짐은 제가 다 쌀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앉아만 계세요. 여행 가기 전에 피곤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옷장을 뒤지더니 가장 낡고해진 옷가지 몇 개만 꺼내 낡은 여행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장 갈 때 입는 몸빼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 따위를 말입니다. 얘야, 그래도 여행 가는데 옷이 그게 뭐냐? 저기 장롱 안에 있는 작년에 네 아들이 사준 고운 옷으로 가져가야지. 제 말에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어머니. 좋은 데는 옷 편하게 입고 가야죠. 비싼 옷 입고 가면 불편하기만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묻으면 어떡해요. 세탁비도 비싼데. 제가 일부러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만 챙기는 거예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말은 참으로 청산유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손은 어느새 제 화장대 서랍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랍 안에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작은 비취 반지와 금목걸이, 그리고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손가 가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손가방을 슬쩍 들어보더니 이내 제자리에 다시 놓더군요. 그 눈빛은 마치 보석상의 감정사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귀중품은 그냥 집에 두고 가세요.
여행 가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서랍 깊숙이 잘 모셔둘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몸에 지니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돈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여행 경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어머니 돈이 왜 필요해요? 그냥 아무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제게 낡아빠진 시장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달아빠진 손수건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심지어 제 낡은 스마트폰 대신 전화랑 문자만 겨우 되는 구형 폴더폰 하나를 넣어두었더군요. 혹시라도 제가 인터넷으로 위치를 찾아내거나 도움을 요청할까봐 미리 손을 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저를 어디론가 멀리 데려가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옷은 허름한 것으로 돈 한 푼 없이 신분을 증명할 그 어떤 것도 없이 말이에요. 아마도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어 이름 모를 요양원 같은 곳에 쳐넣을 계획이었겠죠. 그리고는 제 실종 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제 재산을 모두 가로챌 속셈이었을 겁니다. 제 집, 제 가게, 제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다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여기서 밥상을 뒤엎고 소리를 질러봤자 저 힘센 며느리와 저를 말리기는커녕 제 어미를 외면할 아들놈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일단은 순순히 따라 나서는 척하며 기회를 엿봐야 했습니다. 탈출할 기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되갚아줄 기회를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하니 편하고 좋구나. 늙으면 자식한테 의지해야지 별 수 있겠니. 덕분에 내가 호강 한번 해보겠네. 제 말에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어리석은 것. 이 이천수기가 어떤 사람인지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살아남은 잡초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이것들에게 제 인생을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수상하고도 위험한 효도 여행이 놈들의 탐욕과 저의 복수심을 싣고 마침내 막을 올렸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등 뒤로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출발하기 전까지 제 앞에서 온갖 애교를 떨던 며느리 배지현은 운전석에 앉은 제 아들놈에게 턱짓을 하는 것으로 모든 대화를 대신했어요. 효도 여행의 설렘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뒷좌석 가운데에 뻣뻣하게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앞 좌석에 앉은 두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곤두서 있었죠. 차는 제가 아는 길을 한참이나 달리다 어느 순간부터 낯선 국도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곧게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꼬불꼬불하고 왕복 2차선밖에 되지 않는 외진 길이었습니다. 주변 풍경도 화려한 관광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세련된 건물들은 사라지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농가와 듬성듬성 자리한 논밭만이 스산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순진한 노인네처럼 물었습니다. 얘야, 그런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 길이 영 낯설구나. 꼭 어디로 팔려가는 기분이다. 제 농담 섞인 말에 아들놈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백미러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울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어머니는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좋은 데는 이렇게 숨어 있는 법이에요. 사람들 북적이는 데는 제대로 쉴 수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예약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경치 구경이나 하세요.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평생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진 쪼글쪼글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배지현. 네가 얼마나 대단한 곳에 날 데려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마. 1시간을 더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 선 곳은 휴게소도 그렇다고 알려진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공터 옆에 자리한 간판마저 다 썩어 문드러진 만물상회라는 작은 가게 앞이었어요. 아들놈은 어머니, 잠시만요. 목이 말라서 물 좀 사올게요. 라며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마도 저와 단둘이 차에 남아있는 이 숨막히는 공기를 견딜 수 없었겠지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혀를 차더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조는 척하자 며느리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 네, 원장님. 저예요. 지금 거의 다 도착해가요. 한 30분 정도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주 얌전하세요. 제가 아침에 미리 드린 약이 효과가 좋았나 봐요. 차 타자마자 주무시네요. 약이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쩐지 아침에 며느리가 타준 쌍화탕 맛이 유난히 쓰더라니. 그 안에 수면제 같은 것을 몰래 타 넣었던 겁니다. 저를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 반항할 기력조차 빼앗으려 했던 것이죠.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는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서류는 다 챙겼고요. 그냥 무연고자로 처리하면 뒤탈 없는 거 확실하죠? 나중에라도 가족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추가금요? 아이, 무슨 추가금까지. 지난번에 다 이야기된 거 아니었나요? 알았어요. 일단 가서 뵐게요. 네, 이따 봬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장님이라는 호칭, 무연고자라는 단어. 이것들은 저를 이름도 가족도 없는 늙은이로 만들어 요양원에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요양원이 아니라 연고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나랏돈이나 타먹는 불법 시설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니 뒤탈이 없게 해주는 대가로 추가금까지 요구하는 것이겠죠. 물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온 아들이 차에 타자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물병을 건네며 물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그냥 눈만 좀 감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통화하지 않았냐? 누구 전화인데 그리 심각해?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짓말을 둘러대더군요. 아, 그냥 회사 동료요. 급한 일이 좀 생겼다고 해서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 동료인데 원장님이라고 부르더냐? 제 기습적인 질문에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뭘 잘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언제요? 피곤해서 헛것을 들으셨나 보네. 자,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박하사탕이에요. 입이 심심하실까봐 사왔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 억지로 사탕 몇 알을 쥐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추궁해봤자 오리발만 내밀 것이 뻔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저들의 계획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꽤 큰 규모의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기름을 넣는 동안 며느리가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며 차에서 내렸어요.
아들놈은 주유소 직원이랑 기름값 계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앞 좌석에 두고 내린 명품 핸드백으로 조용히 손을 뻗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비싼 화장품과 지갑 따위가 들어 있었고 그 아래쪽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뭉치였죠. 저는 그것을 재빨리 꺼내 제 몸빼 바지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놈이 계산을 마치고 운전석으로 돌아왔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들통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고 차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종이 뭉치를 몰래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제발 제 예상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차는 마침내 길고 긴 비포장도로 끝에 있는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문 위에는 효심 요양원이라는 글씨가 녹슨 채 간신히 붙어 있었어요. 효심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농담도 없을 겁니다.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고립지대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제 발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죠. 철문이 열리고 원장이라는 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비쩍 마른 체구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사내였어요. 며느리는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저를 돌아보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저희가 예약한 숙소예요. 공기 정말 좋죠? 며칠 푹 쉬시다 가세요. 며칠이 평생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했어요. 싫다. 나는 이런 흉흉한 곳에서 단 하루도 묵고 싶지 않다. 당장 날 집으로 데려다 주거라.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여기까지 와서. 일단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라니까요. 필요 없다. 여기가 니들이 말한 효도 여행지냐? 내 눈에는 사람 잡아먹는 귀신 소굴로밖에 안 보인다. 동호야, 너도 한마디 해봐라. 정말 네 어미를 이런 곳에 버리고 갈 셈이냐?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지만 아들은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원장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차 문을 열고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고집 그만 부리고 내리세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제 몸은 늙고 쇠약했지만 정신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주머니 속에 있던 종이 뭉치가 떠오른 것은 저는 일부러 몸부림을 치는 척하며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종이 몇 장이 팔랑거리며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어머, 저게 뭐야? 며느리가 소리치며 종이를 주우러 달려갔고 그 바람에 제 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아들이 앉아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손동호. 너 지금 여기서 차 안 돌리면 나랑 너랑 여기서 끝이다. 내가 평생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제 절규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이라는 작자가 저를 잡으러 다가오고 있었고 며느리는 흩어진 종이를 허둥지둥 줍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에는 보호자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아들이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3초 센다. 셋, 둘. 제가 하나를 외치려는 순간 아들놈이 마침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운전대의 기어를 바꾸었습니다. 차는 급하게 후진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원장과 며느리를 뒤로 한 채
미친 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소리치며 차를 쫓아왔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효심 요양원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 대신 차가운 분노를 삼켰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아들놈은 겁에 질린 채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그 지옥 같은 요양원을 빠져나와 다시 낯선 국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그를 몰아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죠. 며느리 배지현에게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아들은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익숙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놈은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서 차를 세우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한테 전화도 해봐야 하고. 일단 저기 휴게소에 잠시만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상태의 아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가는 것은 무리였고, 제게도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휴게소가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차가 넓은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휴게소는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 단체 관광객들로 무척이나 붐볐어요. 아들은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겠지요. 차에서 내린 아들은 담배를 빼어 물고는 어디론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제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가 또 어떤 계략을 꾸며 저를 올가맬지 몰랐어요. 아들은 결국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할 테고요. 저는 제 힘으로 이 상황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휴게소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단 저를 버리려 했던 증거물, 즉 보호자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부터 안전하게 확보해야 했어요.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들을 꺼내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악랄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 모든 재산을 아들 손동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아래에는 제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예전에 다른 서류에 필요하다며 받아갔던 인감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서류들을 곱게 접어 속옷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휴게소 건물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출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시장에서 장사하며 항상 지니고 다니던 제 비상금 카드가 낡은 지갑 안에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가방을 집에 두고 가게 했지만 이 낡은 지갑 속에 숨겨진 카드까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금 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무기와 실탄이 모두 준비된 셈이었죠. 이제 탈출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게소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늘어선 버스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희망은 단 하나, 서울로 가는 버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익숙한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서울행이라는 팻말을 앞 유리에 붙인 관광버스 한 대가 막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등산복 차림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웃고 떠들며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버스가 저를 이 지옥에서 구출해줄 동아줄이라는 것을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등산객들 무리에 섞여들었습니다. 제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 차림은 화려한 등산복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초라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버스 기사님은 입구에서 인원수를 대충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다른 아주머니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얼굴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버스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차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창가 쪽으로 빈자리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들놈이 저를 발견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버스는 금방이라도 떠날 것처럼 시동을 걸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아들놈이 저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휴게소 건물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시선이 점점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 아래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보지 마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들은 버스 쪽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내 반대쪽 주차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제가 화장실에 갔거나 휴게소 식당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아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버스의 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이윽고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에 바짝 붙어 주차장을 지켜봤습니다. 저 멀리 제가 타고 왔던 아들의 외제차가 보였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시선을 돌리니 휴게소 입구 쪽으로 택시 한 대가 멈춰 서고 거기서 며느리 배지연이 도끼 오른 얼굴로 내리는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요양원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겠죠. 버스가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그 두 인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저를 찾아 헤매는 아들과 그런 아들에게 무언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 그들은 곧 작은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배지현, 손동호. 너희들은 끝났다. 버스는 저의 복수심을 가득 싣고 서울을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관광버스의 뒷자리에 몸을 싣고 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그 전략을 짜는 것뿐이었죠. 휴게소에서의 성공적인 탈출은 제게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들에게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저들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버스는 서울의 한 복잡한 사거리 근처에 사람들을 내려주었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온 등산객들은 각자 갈 길을 찾아 흩어졌고 저는 순식간에 거대한 도시의 미아처럼 홀로 남겨졌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늙은이를 신경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휴게소에서 인출한 빳빳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제 반격의 첫 번째 종잣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지하철은 무척이나 낯설었지만 시장 바닥에서 다져진 생존 감각으로 노선도를 확인하고 무사히 저희 동네 근처 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겠지요. 마침내 저 멀리 익숙한 빌라 건물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다행히 빌라 주차장에는 아들놈의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안도감보다 더 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은 제 평생의 피와 땀이 깃든 곳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자식에게조차 빼앗길 수 없는 저의 성전이었죠.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부터 변경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는 이전 번호는 제 생일이었지만 새로 바꾼 번호는 돌아가신 제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이 집에 발을 들릴 수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제 진짜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예금 통장들과 가게 계약서, 그리고 이 집의 등기권리증까지. 다행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처 이곳까지는 찾아내지 못한 모양이에요. 저는 그 서류 뭉치들을 보자기에 싸서 가장 안전한 곳, 김치 냉장고 맨 아래쪽 김치통 밑에 숨겼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비로소 숨을 돌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남기는 애타는 음성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며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정말 화나요. 좋게 말할 때 어디 계신지 말씀하세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끌려다닐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짜놓은 판 위에서 저들이 놀아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저를 도와줄 가장 확실한 아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저와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 오말순 여사였어요. 말순이는 저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온 과부였고 그 누구보다 의리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천숙이냐? 너 가게도 안 나오고 무슨 일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말순아, 나 좀 도와줘라. 내게 아주 큰일이 생겼다.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일부터 휴게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말순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그런 짓을 벌였다고? 당장 내 앞에 데려와. 내가 그년 놈들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테다. 진정해라 말순아. 내가 전화한 건 화풀이해달라고 한 게 아니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다. 저는 말순이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고요. 말순이는 잠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런 것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해. 마침 내 사촌동생 남편이 변호사인데
아주 독사 같은 인간이야. 돈 문제는 기가 막히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자자하지. 내가 당장 연결해 줄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 인간 만나서 상담부터 받아봐. 말순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었고, 저는 다음 날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던 눈앞에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에서 끝내지 않겠다고. 저를 기만하고 버리려 했던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요. 아들이라는 연은 이미 제 손으로 끊어낸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냉정한 심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속옷에 숨겨두었던 증거 서류들을 품에 안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를 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 그이가 제 곁을 지켜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순이가 소개해준 변호사의 이름은 독고진, 이름부터가 외롭고 단단하게 싸워나갈 제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그의 사무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상가 건물 3층.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곳이 보통 장소는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사무실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지만 창가에는 기품 있는 난초가 고고하게 피어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법률 서적들은 방대한 지식의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독고진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예리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행색이나 주눅든 태도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어머님의 칼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아들을 키워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가게를 지켜왔던 이야기,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에게 시달려왔던 서러운 세월까지. 제 이야기는 한편의 구슬픈 신세 타령이었지만 독고진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거나 지루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제 이야기 속에서 사건의 핵심과 등장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품속에서 보호자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의 눈이 처음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장갑이라도 낄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로 서류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괴물들이 남긴 발자국이군요.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추악한 증거물입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을 놓아버렸을 텐데 이걸 챙길 생각을 하셨다니. 이미 이 싸움의 절반은 이기신 겁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제게 앞으로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는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대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쟁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우선 적군이 우리 성 안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문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 댁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다음으로 적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야 합니다.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 부담부 증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반드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장을 포획하여 단두대에 세워야 합니다. 존속 유기 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엮을 수 있는 모든 죄목을 엮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그러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머님을 버린 뒤 어머님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말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그건 제가 미끼를 던져서 유인할 테니 어머님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혼란스럽고 자식에게 버림받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 역할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의 계획을 듣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나약하고 비참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와 곧장 제 인생 최후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일부러 수신자 부담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돈 한 푼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암시하기 위한 첫 번째 장치였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며느리가 득달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맞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아닌 초조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일부러 목소리를 심하게 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한 뒤에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어요. 나다 얘야, 내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다. 춥고 배고프고 여기가 어디냐? 온통 산만 보이고 무섭구나. 산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똑바로 좀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곳이 어디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하게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아까 너희들이랑 갔던데 그 좋은 데 근처인 것 같다. 너희들이 날 데려다 준다고 했잖니. 공기 좋은 곳 내가 차에서 잠시 내렸는데 너희들이 그냥 가버렸잖니. 내가 길을 잃었나 보다. 배도 고프고 무서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 저는 제 말에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놈과 무언가 다급하게 상의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늙은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 어떡할 거야 당신. 가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받았지만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요양원 근처에 계신 거 맞아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를 다 뒤졌는데 어머니 그림자도 못 봤다고요. 거짓말이라니. 이 늙은이가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거짓말이 나오겠냐. 산속에 있는 낡은 정자 같은 데 앉아 있다. 어서 와서 날 좀 데려다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너희들 말대로 거기서 조용히 살 테니 제발 흑흑. 저는 끝내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제 서러운 연기에 며느리가 마침내 미끼를 문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거기서 아무데도 가지 말고 꼼짝 말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 테니까. 아셨죠? 끊지 말고 계속 전화기 들고 계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제가 정말 그 춥고 외진 산골짜기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헛걸음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동안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였죠. 법원의 일처리는 신속했습니다. 제 진술과 증거 서류가 명백했기에 신청은 일사천리로 받아들여졌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법원 집행관이 저희 집 현관문에 점유 이전 및 접근 금지를 명시하는 붉은색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한편 제 아들과 며느리는 두 번째 허탕을 친 채 분노와 피로에 젖어 서울로 돌아왔을 겁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요양원 근처의 산속에는 낙엽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그 산속에서 실족이라도 하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잔인한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과 그 위에 붙은 서슬퍼런 법원의 경고장이었겠죠. 저는 집안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그들의 표정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경고장을 발견한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아들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쫓던 것이 길 잃은 늙은 양이 아니라 교활한 덫을 놓은 늙은 호랑이였다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숙, 문 열어. 당장 나오지 못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늙어서 노망이 났어. 어디서 법 가지고 장난질이야. 저는 인터폰을 통해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긴 이제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다. 법원에서 붙인 경고장도 못 읽었느냐? 대한민국 법이 우습게 보이니?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고장 훼손 및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 웃기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우리를 막아. 동호 씨, 이 집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우리 집이라고. 당장 문 열라고 해. 며느리의 성화에 아들놈이 힘없는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지연이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빌게요. 일단 문 좀 열고 이야기로 풀어요. 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 너랑은 할 이야기 없다. 네 어미를 산채로 내다 버리려던 놈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그리고 이 집, 곧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증여 무효 소송장, 곧 너희 집으로 배달될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그러니 네 집이라는 착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게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독을 품고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죠. 두고 봐.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그 집이 어떤 돈으로 산 집인데. 당신 재산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기필코 다 찾아오고 말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마침내 돌아갔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굶주린 짐승들은 곧 제가 던져놓은 두 번째 미끼를 물기 위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저는 그때를 기다려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것이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며칠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앞으로 닥쳐올 소송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물밑에서 또 다른 작당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독고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유일하게 손에 쥘 수 있는 재산인 아들 명의의 집을 어떻게든 처분해서 현금화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마저도 잃게 될 테니 그 전에 서둘러 팔아치우려 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며느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빈손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법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아마 지금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을 팔아치우려고 수소문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그들의 범죄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변호사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바로 제 오랜 친구이자 이 동네 부동산 시장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오말순 여사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저는 곧장 말순이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기구한 사연을 모두 알고 있는 말순이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두말 없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는 돼지머리 편육과 막걸리 한 통을 사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천수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그 싹수 없는 것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 너같이 착하고 순에 빠진 시어머니를 만난 걸 복으로 알아야지 감히 내 재산을 넘봐. 내가 아주 그년 낯짝에 소금을 뿌려줄 테다. 말순아, 화내는 건 고맙지만 지금은 머리를 써야 할 때다. 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우리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작전을 세웠습니다. 말순이가 급하게 집을 구하는 재미교포 졸부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며느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더라도 집주인의 복잡한 사정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으로 즉시 거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죠. 재산이 묶여 초조해진 며느리라면 이 달콤한 유혹을 절대로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시장에서 다져진 연기력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그녀의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이름은 미세스 왕으로 하고 교포 특유의 어색한 말투와 거만한 태도를 연습했죠. 말순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호피 무늬 코트와 보라색 선글라스까지 꺼내와 제 앞에서 미세스 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그럴듯하던지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이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며느리가 집을 내놓은 동네의 가장 허름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미세스 왕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일부러 돈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사모님께서 달러를 싸들고 오셨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이시네. 이 동네에 나온 급매물 중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도 싸게만 나오면 바로 현금으로 사실 의향이 있으시대. 이 말을 들은 부동산 중개인의 귀가 솔깃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수료 대박의 기회를 놓칠세라 당장 며느리에게 연락해 엄청난 부자가 나타났다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이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천수가 그년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내가 교포 대리인인 척 아주 거만하게 굴면서 연락했더니 당장 만나자고 난리도 아니야. 목소리에 욕심이 아주 덕지덕지 묻어있더구나. 그래. 그래서 약속은 잡았고. 잡았지. 내일 오후 2시 우리 가게 옆 찻집에서 보기로 했다. 내가 일부러 좀 허름한 데로 잡았어. 그래야 우리 미세스 왕 사모님의 재력이 더 돋보일 테니까. 변호사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사람을 보내서 녹음 장치 같은 걸 설치해 주실 게다. 너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기다리고만 있어. 내가 아주 그년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올 테니.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한 마음으로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만남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의심하고 다른 마음을 품기라도 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
변호사가 미리 연결해준 소형 수신기를 통해 찻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찻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말순이의 목소리, 아니, 미세스 왕의 대리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분이시네. 집 명의는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부인께서 이렇게 나서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사모님은 좀 복잡한 걸 싫어하셔서. 말순이의 도도한 선제 공격에 며느리가 당황한 듯 아양을 떠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대리인님. 저희 남편이 좀 숫기가 없어서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말순이는 계속해서 며느리를 떠보았습니다. 마치 취조하는 형사처럼 예리하고 집요하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집 원래 시어머님 소유였다면서요? 지금 시어머님은 어디 계시고 이 집을 파는 것에 동의는 하셨나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는 대신 깨끗한 물건을 원해서요.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신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저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대리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편찮으셔서 지방에 있는 좋은 요양원에 내려가 계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집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한테 다 맡기셨어요. 위임장 같은 서류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버리려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없는 치매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도 명예 이전하려면 어머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텐데요. 그건 어떻게 하시고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탐욕과 범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대리인님, 사실 저희가 돈이 좀 급해서 그래요. 시어머니 도장,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나요?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하나 떼는 거 일도 아니에요. 수수료만 좀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제가 아무 문제 없게끔 완벽하게 서류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가격만 좀 잘 쳐주세요.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발로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심지어 옆에 있던 아들놈은 며느리의 이런 대담한 범죄 모의에도 한마디 거들기는커녕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가 수신기 너머로 동호야 하고 외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명백한 공범의 증거였습니다. 말순이는 그럼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계약금을 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거의 다 잡은 월척을 놓칠세라 말순이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해댔다고 해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몸이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동정심도 모성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냉정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은 마치 제 길고 어두웠던 인생의 한 막이 끝나고 새로운 막이 오르려 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자 연출가였고 동시에 냉정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고운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은 이 옷을 사주며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고생한 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오늘 저는 제 손으로 스스로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독고진 변호사와 말순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평범해 보였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갈 상담실로 위장된 방 안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모니터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 사무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으로 위장한 사복 경찰 2명이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는 척하며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말순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천수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밖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도착한 것이었죠.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또각거리며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는 곧 손에 들어올 거액의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흥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상갓집에 가면서 파티 복장을 하고 온 것처럼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에 반해 아들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했고 불안한 듯 연신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 같았습니다. 법무사 역할을 맡은 변호사의 동료가 그들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포 바이어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말순이가 맞은편에 앉았죠. 말순이는 어제 연습한 대로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가고 곧바로 계약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악어 가죽 가방에서 위조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자신만만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과 돈으로 발급받았을 것이 틀림없는 인감증명서였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동호 씨, 배지현 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시어머님이신 이천숙 여사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추후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두 분께 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보란 듯이 쿡 찌르며 대신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몇 번을 물으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모든 걸 저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어서 진행해 주시죠.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라서요. 그 순간 저는 옆방에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침에 걸린 늙은이 취급하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저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무사가 계약서 2부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쪽에 서명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면 계약금은 저쪽 회계팀에서 바로 현금으로 내어드릴 겁니다. 현금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흘려 쓴 뒤 아들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독고진 변호사가 옆방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사복 경찰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한 명의 경찰이 아들의 손을 제지하며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배지현 씨, 손동호 씨. 당신들을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동그랗게 뜬 눈으로 경찰과 법무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경찰? 체포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야? 경찰입니다. 배지현 씨, 당신이 제출한 이 위임장, 전부 위조된 겁니다. 또한 당신이 찻집에서 이 범행을 모의한 정황, 전부 녹음 및 녹화되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와 악의에 찬 괴물로 변해버렸죠. 거짓말. 이게 다 무슨 함정이야. 당신들, 저 늙은이랑 한패지. 이 사기꾼들아. 며느리는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뒤엎으려 했지만 다른 경찰에게 팔을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사무실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제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휴게소에서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재판관으로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제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매달리는 아들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악귀처럼 소리쳤습니다. 이천숙, 너였어. 이 모든 게 네가 꾸민 짓이었어. 이 늙은 여우 같은 할망구.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는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나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경찰들이 며느리의 입을 막으며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제게 저주를 퍼붓는 며느리에게서 시선을 돌려 여전히 제 발치에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네 죄는 나에게 용서를 빌 일이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라. 그리고 남 탓하지 마라. 네 인생을 망친 것은 저 계집이 아니라 너 자신의 나약함이다. 어머니.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네가 네 어미를 산채로 내다버리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우리의 인연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저는 제 바지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매정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등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찌푸렸지만 이내 제 두 눈은 세상의 빛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다른 밀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시간이 자식이라는 무거운 멍에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온전히 제 의지대로, 제 보폭대로 우주를 향해 걸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경찰서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가해자들의 죄를 남김없이 고발하기 위해 저는 조사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담당한 박 형사는 세상사에 닳고 다른 듯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 정도로 사건을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또 이런 집안 싸움인가 하는 권태로움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제가 품속에서 겹겹이 쌓은 보호자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를 꺼내놓고 찻집에서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하지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덤덤하게 진술해 나가자 그의 표정은 점차 경악과 분노로 물들어갔습니다. 제 진술이 모두 끝났을 때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달아빠진 서류 뭉치 위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경찰 생활 20년 동안 별의별 인간 말종들 다 봤지만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님 같은 악질은 또 처음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와 어머님의 진술을 토대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단 1g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마치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떼를 몰아가듯 진행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저를 버리려 했던 그 지옥 같은 효심 요양원을 급습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작자는 대포폰을 쓰고 꼬리를 감추려 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발뺌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비밀 장부를 눈앞에 들이밀자 하얗게 질린 채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죽거나 실종된 무연고 노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수년간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정황과 며느리 배지현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 그리고 앞으로 제 재산을 처분하면 받기로 한 성공 보수의 액수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저를 그곳에 버리고 간 직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우리 시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원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통화 녹취록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며느리 배지현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은 그야말로 탐욕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최고급 호텔 스파와 피부과 시술 등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놈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결국 그녀는 여러 개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그것이 막히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심지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악독한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린 상태였습니다. 제 재산을 그토록 탐냈던 이유가 결국 그녀의 끝없는 허영심과 밑빠진 독같은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각각 수감된 아들과 며느리의 상황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독고진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며느리는 구치소 안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날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는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아들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몄다며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아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사라지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구치소 독방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도 거부한 채 검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에게 밉보일 것이 두려워,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은밀한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담당 검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어미를 버리려 한 천하의 불효자식을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가슴 한쪽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마지막 남은 연민의 찌꺼기마저 제 마음속에서 차갑게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복도에서 저는 수의를 입은 채 포승줄에 묶여 들어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며느리는 화려했던 모습을 모두 잃고 도끼만 남은 초췌한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자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은 살이 쏙 빠져 해골 같은 모습으로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본을 읽듯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갔습니다. 위조된 서류, 녹음된 파일, 요양원 원장의 증언, 며느리의 채무 관계, 그리고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그들의 범죄는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그녀가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시어머니의 오랜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궤변의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판사 앞에 섰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따라 저는 그날의 일들을 차분하게 증언해 나갔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기만과 배신, 그리고 제가 겪어야 했던 공포와 절망을 말입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며느리의 변호사가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평소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증인은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사사건건 아들의 가정사에 간섭하며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고 하던데요. 며느리가 힘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자식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내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것이 간섭이라면 간섭이겠지요. 하지만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빚더미의 원인을 묻는 것조차 간섭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증인, 아들과 며느리가 증인을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가려 했던 것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 오해한 것은 아닙니까? 연세도 있으시니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고 배운 것 없이 시장에서 평생을 살았소. 하지만 내 정신은 하버드 법대를 나온 당신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내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오. 내가 묻겠소.
변호사 양반, 당신은 당신 어머니께 효도를 하겠다면서 낡은 옷 몇 벌만 챙겨드리고 통장과 도장은 떼어놓고 심지어 수면제까지 몰래 타먹여서 연고도 없는 무허가 시설에 무연고자로 등록하려고 한단 말이오. 그게 당신 집안의 효도 방식이오. 제 말에 법정 안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고 이내 방청석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재판봉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아들은 흐느끼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모든 것이 세상과 시어머니 탓이라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 아주 이례적으로 두 피고인에게 깊은 훈계를 했습니다. 피고인 배지현, 손동호. 부모는 자식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자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존재이다. 당신들은 그 언덕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그 방패를 꺾어버리는 천륜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 특히 피고인 배지현은 자신의 끝없는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시어머니를 기만하고 유기하려 했으며 그 범죄의 계획이 매우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법정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손동호 또한 아내의 범행을 맡기는커녕 이에 동조하고 방관함으로써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 다만 모든 죄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어머니 또한 아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배지현을 존속 유기 미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죄를 물어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손동호를 존속 유기 미수 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징역 7년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 판사님, 이건 잘못된 판결이에요. 그녀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법복을 입은 교도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추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방청석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탐욕의 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의 높은 천장 위로 돌아가신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 승리한 자에게도 깊은 상처와 후유증이 남는 법이었으니까요. 저는 독고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쟁의 잔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놈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아왔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가 명백했기에 증여 무효 소송은 싱거울 정도로 쉽게 끝났습니다. 판사는 아들이 부양이라는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여자를 해하려 한 배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증여 계약은 민법 제556조에 의거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류상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간단했지만 그 집에 깃든 배신의 기억을 지워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에 다시 선명하게 새겨진 제 이름 석자를 보며 비로소 제 성을 되찾은 늙은 여왕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너무나도 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며느리가 남기고 간 빚더미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끈질긴 잡초처럼
제 인생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문을 두드려 대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험악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제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독고진 변호사는 그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채무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없으며 만약 계속해서 저를 괴롭힐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각 채권자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후로는 지긋지긋했던 빚독촉 전화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다른 종류의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문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 손동호에 대한 문제였죠. 집행유예로 풀려난 아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살던 집은 제게로 돌아왔고 아내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아들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제게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거나 혹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인데 어미가 되어서 어떻게 그리 매정할 수 있나 하는 비난 섞인 수군거림이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식을 끊어내기 위해 제 심장을 얼마나 도려내야 했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좌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조용히 무거운 생선 상자를 들어 옮겨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맙소. 어디서 오신 양반인데 이리 힘을 써주시오. 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훤칠했던 아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깊은 주름이 그 젊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가게의 굳은 일들을 묵묵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기척에 심장은 제멋대로 요동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런 저희 모자의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말순이만이 보다 못해 아들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지금 네 어미 얼굴을 볼 낯짝이 있어? 네가 사람이라면 네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적어도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야. 당장 꺼지지 못해. 아들은 말순이의 호통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꾸벅 고개를 숙이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더 이상 제 시장 가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집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편의점에서 산 작은 우산 하나로 비를 피하며 눈이 오는 날에는 온몸이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한 채로 그는 매일같이 저희 집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어미를 버리려 했던 아들의 배신과 법정에서
제게 용서를 구하던 그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소금을 뿌려 쫓아내고 싶다가도 갓난아기 때 제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던 아들의 얼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작은 발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저놈을, 저 왼수를 어떡하면 좋으냐고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나처럼 이렇게 모질게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하염없이 흘러 어느덧 뼛속까지 시린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진눈깨비가 섞인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CCTV 화면 속에서 얇은 잠바 하나만 걸친 채 비를 피하지도 않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흠뻑 젖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성애도 동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배 아파 낳은 생명을 저렇게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끓여주었던 뜨끈한 콩나물국을 끓이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고 짭짤한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을 작은 밥상에 차려 현관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지 않고 밥상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만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흠뻑 젖은 아들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밥상을 문 앞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은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외면하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이게 네 어미가 너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다. 이 밥 먹고 2번 다시는 내 집 앞에 찾아오지 마라.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네 죗값 갚고 남에게 손 벌리지 말고 네 힘으로 사람답게 살아.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똑바로 사는 것. 그것이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알겠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이 밥을 먹으며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떠나고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빈 그릇들만이 깨끗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설거지라도 한 것처럼. 저는 그 빈 그릇들을 치우며 제 아들과의 길고 길었던 인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소중했던 부분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는 고통스럽고도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준 그날 이후 제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어깨를 평생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얽매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린 듯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이 낡은 빌라와 시장의 가게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삶의 터전이었지만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기억이 깃든 상처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낡고 해진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말순이의 도움을 받아 집과 가게를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모은 돈과 부동산을 처분한 목돈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꽤 큰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제게 더 이상 자식을 위해 맹목적으로 쌓아두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남은 제 인생의 품위와 자유, 그리고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할 신성한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실버타운이나 외로운 전원주택은 싫었습니다. 저는 제 발로 걷고 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제 의지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순이와 함께 몇 날 며칠을 발품 팔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최신식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펼쳐졌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 연습장과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 강좌가 열리는 커뮤니티 센터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저는 묵은 짐들을 정리하며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이 사주었던 옷가지들,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들,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집안이 텅 비자 비로소 제 마음도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텅 빈 공간을 이제 저의 취향과 저의 행복, 그리고 저의 꿈으로 채워나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비싼 소파와 침대를 사고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을 사서 거실에 걸었습니다. 제 인생 2막의 첫 번째 도전은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난생 처음 마주하는 컴퓨터는 외계인의 언어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수만 번도 더 갈랐던 그 끈기로 매일 밤낮으로 컴퓨터와 씨름했습니다. 손죽벌 되는 젊은 강사에게 고개를 숙여 질문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마침내 제 손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멀리 사는 친구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칠순의 봄날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블로그를 시작해 제가 키우는 화초 사진이나 새로 배운 요리법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 글에 달리는 따뜻한 댓글들을 보며 저는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열린 것을 느꼈습니다. 컴퓨터를 배운 뒤에는 수영과 요가, 라인 댄스까지 섭렵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제 몸이 물에 뜨고 뻣뻣했던 관절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제 안에 아직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 좌판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제 오랜 친구인 말순이와 함께 제주도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육중한 몸을 일으켜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붙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은 마치 제 인생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호텔에 묵고 가장 맛있는 흑돼지와 갈치조림을 사 먹으며 평생 고생한 우리 자신에게 아낌없는 상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틈만 나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러 내장산에도 가고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끼러 경주에도 갔습니다. 심지어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떠나보았습니다. 베트남의 쌀국수도 먹어보고 태국의 야시장에서 흥정도 해보며 저는 제가 살던 작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낡은 신발에는 흙먼지 대신 대한민국 방방곡곡과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 노래교실에서 만난 동생들, 컴퓨터 교실의 젊은 선생님까지.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들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오히려 기대되는 나날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부신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대절해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멈춰 섰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내려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휴게소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몇 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운명의 휴게소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절망적인 늙은이였지만 지금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같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휴게소의 명물인 따끈한 호두과자를 한 봉지 샀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호두과자 한 알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말순이가 제 팔을 툭 치며 물었습니다. 천수가 뭐가 그리 좋아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냐? 저는 멀리 펼쳐진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든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끔은 인생이라는 길을 제대로 잃어봐야만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 진짜 집은 더 이상 낡은 빌라나 번쩍이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 온갖 풍파를 겪고도 꺾이지 않고 마침내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된 이천숙이라는 이름 석자. 그 이름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지금의 저 자신이 저의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버스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남은 호두과자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행복한 상상에 잠겨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화려한 봄날은 70평생을 돌아 이제야 비로소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